인체의 구성에서 인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원자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작은 단위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고요. 분자가 모여서 생체 고분자라고 하고 요것들이 오밀조밀 모이면 작은 기관, 뭐 세포 요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가장 인체의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에서 영어로 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런 정도의 영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요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세포 모든 생명 그리고 우리 몸의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기본 단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는데 신경이든 근육이든 뭐 내부 장기든 간에 각각의 세포가 오밀조밀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기관, 기능을 하는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의 모양이 위치와 기능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세포의 이름은 생긴 모양을 가지고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모양처럼 생겼으면 별세포라고 이름 붙이고 바구니 모양이면 바구니세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쨌든 생긴 모양과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위마다 다 다릅니다. 뭐 뼈에 있는 세포 모양이 다르고 또 기능이 다를 거고요. 근육에 있는 세포 또는 뭐 신경세포 등등등 각자 갖고 있는 특이한 양상들이 있어서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다르게 작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세포의 구조는 곧 기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능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다. 각각 기관마다 세포의 모양과 구조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 그러면 세포가 여러 개 모인 거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티슈라고 하고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조직을 나눕니다. 상피 조직, 뭐 껍데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피부라든가, 피부를 제일 표층이라든가, 아니면 각 내부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조직들, 바깥 조직들을 전부 다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 각각의 기관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합 조직 그러면 어, 뭐 인대라든가 힘줄, 막 등등등등 해서 비교적 단단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조직들을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육 조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근육 얘기입니다. 근육도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근육을 구성하는 조직을 근육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우리는 신경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네 가지 조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조직이 몇 개 모이면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르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실질 기관, 내부가 꽉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 기관을 실질 기관이라고 하고 위장 또는 방광처럼 내부가 비어 있는 기관들도 있지요. 이거를 속빈 기관에서 장기에서 할로우 오르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기관이 여러 개 모이면 또 계통이 됩니다. 계통에서 여기 계통부터는 정말 특정한 기능적인 단위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배울 때 이렇게 계통별 해부학을 배우게 됩니다. 뼈대에 뼈의 모양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을 뼈대에 스켈레탈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런 정도의 영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계, 뼈대를 움직여주는 거는 근육이죠. 이게 머스큘라 시스템 해서 여기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뼈대 근육이 있고 심장 근육, 민무니 근육. 뼈대 근육은 크게 확대해 보면 옆에서 볼 때 이렇게 가로 무늬가 있는데 이런 가로 무늬가 없는 근육을 민무니 근육이라고 그러고 대개 내장 근육 또는 혈관 등등등등 이렇게 민무니 근육 심장 근육은 뼈대 근육이랑 민무니 근육이랑 형태적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뼈대 근육, 민무니 근육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심장 근육은
이 두 개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심장 근육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계 그러면 일단은 중추신경, 이것도 영어로 좀 알길 바랍니다. 센트럴 너브 시스템 해서 약자로 CNS라 약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 그러면 페리페랄 너버스 시스템 해서 PNS로 약자로 많이 쓰고요. 중추신경 그러면 뇌, 예, 그리고 척수. 뇌는 머리뼈 안에 들어가 있고요. 척수는 척추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 있는 가지, 신경 가지들을 전부 다 말초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초신경. 그래서 뇌에서 나온 신경을 우리는 뇌신경, 척수에서 나온 거를 척수신경 요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율신경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에 대한 거를 통제해 주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각계, 감각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오감 뭐 얘기를 하죠. 뭐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뭐 촉각 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감각계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각을 느낄까요? 눈으로 딱 보게 되면 보여주는 시각이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가 있겠죠. 감각 수용기로부터 어떤 자극이 감지가 되면 감지된 자극을 뇌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손가락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서 아픈 거가 관련된 자극이 뇌로 들어오게 되면 뇌에 있는 손가락 끄트머리 부위가 그거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감각은 수용기를 통해서 뇌에서 느끼고 감지가 되는 겁니다. 책에서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표시를 했어요. 뭐 근육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리고 뼈대, 그리고 순환계, 이거는 심장, 순환계 그러면 혈관입니다. 혈관, 신경계, 림프계, 그리고 호흡기계, 내분비계 그러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기관에 대한 거를 우리는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뭐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뭐 전체적인 신체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 내부 장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따로 공부하는 것이 내분비계, 그리고 소화기계, 비뇨, 생식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근육계, 그리고 뼈대개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요 두 개만 따로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기능 해부학이라고 합니다. 해부학이라 하고, 또 순환기계 또는 호흡기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심호흡계라고 합니다. 심호흡계, 심장호흡계. 그래서 이것도 물리치료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신경계 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뼈대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거를 분석하고 기능적인 거를 예측해 주는 사람들이고 좋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움직임과 기능은 뼈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뼈가 없는 동물들은 우리가 우리 모양, 우리 모습을 보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팔이든 다리든 척추든 뼈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어주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몸의 뼈는 뭐 206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평균 206개. 몸통 중심부를 구성하는 뼈대를 우리는 액셜 스켈레톤, 액셜 그러면 축이란 뜻이야. 축을 구성하는 뼈대, 몸통 뼈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척추, 머리뼈, 이렇게 머리뼈, 척추뼈가 모두 26개입니다. 26개의 척추뼈가 머리뼈 있고 짝짝짝짝 해서 옆으로 쫙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해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요게 마치 뒤에서 보니까 기둥처럼 보인다 해서 척주란 말을 씁니다. 척추,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주자 써서. 어쨌든 인체의 중심부에 있는 뼈를 우리는 몸통 또는 액시얼 스켈레톤이라고 하고, 몸통 중심 뼈대에서 이렇게 매달리듯이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팔다리 뼈대, 펜디큘러 스켈레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이든 다리든 걸을 때 우리가 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뭔가 동작을 할 때 팔, 손을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뼈대라고 해서 이렇게 분간을 하고 있고요. 자, 뼈.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키가 다 컸나요? 뼈가 더 자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제 성장되는 속도라든가 시기가 좀 많이 다르게 되는데, 어쨌든 뼈는 딱 만들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쭉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서 성장하고 사멸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조직이에요. 약간 다치게 되면 그걸 매번 이게 복구하기도 하고 옛날 세포를 없애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육이 힘을 주고 힘을 빼고 하는 힘들을, 그런 긴장도를 뼈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뼈대를 통해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치킨 먹을 때 한 번 정도 한번 보세요. 치킨 뼈를 그냥 발라서 버리지 말고 뼈 끄트머리, 연골 끄트머리를 딱 깨물게 되면 뼈 안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않고요. 안쪽에 골수, 뼈 속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거무디티하게 보이는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이 안에서 혈구세포, 혈액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뼈 안쪽에 칼슘이라든가 그런 무기질이 저장되는 거지요. 어쨌든 뼈는 뼈와 뼈끼리 이어져 있는 거를, 맞닿아 있는 거를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힘이 들어가거나 수축이 되면 이제 뼈가 움직여지면서 관절을 통해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뼈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능 회복학에 대한 거를 지금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배우게 되거든요. 뼈대의 이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뼈가 맷맷하고 평평하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들어가 있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기도 하고 옆으로 삐져 있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각각의 그런 구조마다 다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해부학에서는 전체적인 뼈의 형태와 그런 구조적인 거에 대한 이름을 공부하는 게 기능해부학인데, 그래서 기능해부학을 조금은 더 준비한다는 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상 보게 되는 뼈에 대한 이름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머리뼈는 스컬이라고 합니다. 스컬. 영어로도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스컬. 머리뼈를 보니까 하나의 통뼈가 아니라 이 턱뼈는 따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금이가 있죠. 머리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요렇게 자국이 나져 있습니다. 자, 이 자국이 진짜 통뼈인데 뼈가 하나로 붙어 있는데, 자, 금이 간 것처럼 딱 분명한 머리뼈에 자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릴 때 여러분들이 갓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들은 머리뼈가 한 개의 단단한 뼈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져 있고요. 각 조각이 중간에는 딱 붙어 있지 않고 중간에 두터운 막으로 되어져 있어요. 막으로. 그래서 여기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숨골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뭐 한자어로 천문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통하는 문이다 해서, 특히 애기들 여기 꼭대기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 꼭대기 만져보면 거기가 말랑말랑합니다. 단단한 뼈가 아니라 이렇게 두터운 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단단한 두터운 막으로. 그래서 아기 때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뼈와 뼈 사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자라면서 한 13개월가량 자라게 되면 두터운 막이 이제는 뼈처럼 바뀝니다. 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기는 머리가 더 크지요. 팔다리, 몸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헤드 머리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머리가 더 커져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뇌가 좀 더 발달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뼈 안쪽에 있는 뇌가 충분하게 성숙될 때까지는 머리가 단단한 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뼈가 몇 가지 쪼가리가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를 약간은 말랑말랑한 막처럼 되어 있는 부위가 있고, 그래서 뇌가 이제 충분히 자란 다음 13 개월쯤 되면 이제는 이게 단단한 뼈로 이렇게 맞춰지는데, 고때 막으로 되어 있던 자리가 요렇게 실금이 생긴 것처럼 뼈가 붙은 자리가 딱 보입니다. 보여요. 이게 칼로 이렇게 약간 칼이 아니라 수술할 때 꼬맨 자리처럼 요렇게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처라고 합니다. 서처는 이제 꼬맨 자리를 서처라고 하거든요. 머리에는 요렇게 꼬맨 자국처럼 뼈가 눌러붙은 그런 자국이 보여지고 있다. 자, 어쨌든 머리뼈는 스컬이라고 하고 아래 턱뼈는 맨디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비뼈 앞쪽에 가운데 있는 거고, 요거는 복장뼈에서 스터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반드시 같이 알길 바라고요. 스터넘에 이렇게 붙어있는 뼈, 이렇게 옛날에는 쇄골이라고 했죠. 쇄골.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갖고 빗장뼈, 쇄골입니다. 쇄골. 클라비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날개뼈, 날개는 없지만 날개뼈라고 부르는 거고, 양쪽에 세모나게 이거를 어깨 쪽에 있는 뼈다 해서 어깨뼈, 스카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카플라, 어깨뼈랑 뚝 붙어 있는 거, 위팔에 있는 거 위팔뼈, 휴머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휴머러스 위팔뼈는 한 개인데 아래팔뼈는 두 개예요. 보니까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로 우리는 노뼈라고 하고,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로 우리는 좌뼈라고 합니다. 좌뼈. 자, 노뼈,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 이쪽에 있는 뼈, 자, 노뼈,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를 좌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굵직굵직한 뼈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본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골반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뒤에서 보니까 머리뼈가 이렇게 있고, 척추뼈 26개가 이렇게 아래 엉치뼈, 꼬리뼈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뼈, 엉치뼈랑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골반뼈를 펠비스라고 합니다. 펠비스. 골반이란 말을 쓰고, 골반뼈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거를 넙다리뼈, 피머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 무릎 앞에서 무릎을 쫙 펴고 힘 빼고 있으면 앞에 뼈가 덜렁덜렁 이렇게 움직이는 뼈가 있지요. 이거 무릎에 있다 해서 무릎뼈입니다. 파텔라라고 합니다. 파텔라. 영어 이름과 한글 이름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정강이뼈 앞에 쭉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바깥쪽에 가쪽에 있는 뼈를 종아리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각각의 척추뼈는 버테브라라고 합니다. 척추뼈가 26개, 그리고 전체적인 척추뼈가 26개가 하나의 기둥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죠. 이거를 버테브랄 컬룸이라고 하고, 컬룸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다른 말로 스파이널 컬럼, 척추 기둥, 척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뼈에 대한 거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볼 때 갈비뼈를 한번 보세요. 갈비뼈. 갈비뼈 24개, 양쪽으로 12쌍씩 있습니다. 여기 12쌍씩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12쌍씩 있는데 앞쪽에 복장뼈에 붙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 맨 앞에 보니까 하늘 색깔로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는 통뼈가 아니라 연골이에요. 연골입니다. 연골.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 가슴이 막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고 작아들고 하게 되는데, 이게 통뼈였으면 이렇게 신축성 있게 가슴이 잘 안 움직일 겁니다만, 숨을 호흡을 할 때 이게 가슴이 잘 움직여지는 거는 앞쪽 부분이 통뼈가 아니라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거를 갈비연골이라고 하고, 갈비뼈는 립이라고 하고요. 또는 의학용어로 코스토라고 그래요. 코스토. 그래서 코스탈 카틸라지 그러면 갈비연골, 늑연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큰
큰 뼈의 이름과 그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관절입니다. 관절. 관절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섬유관절과 윤활관절, 연골관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윤활관절에서 빨간색을 칠해 놓은 거는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관절은 다 윤활관절입니다. 윤활관절 다시 말해서 관절 그러면 요렇게 뼈와 뼈가 요렇게 맞닿아 있는 거 여기를 관절이라고 하지요. 요렇게 관절 주머니가 있고요. 주머니 안쪽에 여기는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윤활, 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서로 마찰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렇게 윤활액으로 채워져 있는 관절 이거를 윤활 관절 그리고 영어로 시노비얼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노비얼 조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섬유관절 그러면 안 움직이는 관절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움직이거나 거의 안 움직이거나. 자 아까 두개골 머리뼈는 태어날 때는 여러 개인데 13개월쯤 되면서 다 한 개로 눌러붙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죠. 이렇게 봉합 고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를 안 움직이는 관절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뼈랑 뼈가 딱 붙은 거기 때문에 관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움직이지 못하거나 거의 못 움직이는 관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이빨을 가만히 보면 요런 식의 이빨 그림 본 적 있죠? 요런 식의 그림 본 적이 있습니다. 요만큼이 아래턱에 그냥 탁 박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빨이 사실 이렇게 흔들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요렇게 요런 식의 관절을 못박이 관절 이제 거의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관절이다. 섬유 그러면 되게 굉장히 빡빡한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움직이는 관절을 섬유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연골 관절 그러면 연골로 연결된 거 아까 갈비뼈 앞쪽이 연골이라고 했고 또 치골결합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치골결합 치골. 치골은 두덩뼈예요, 두덩뼈. 그래 지금은 두덩결합이라고 하는데 골반뼈가 양쪽에 두 개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는 뒤쪽으로는 가운데 엉치뼈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엉치뼈가 그리고 앞쪽에서는 골반뼈가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연골이 있고 빡빡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골반 아래쪽 앞쪽에 보면 딱딱한 뼈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거가 만져지거든요. 자, 그 부분은 사실은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네, 거의 안 움직인다 보면 되고 평상시에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이기도 합니다만 거의 운동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운동성이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윤활액이 들어가 있는 윤활관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체의 대부분의 관절은 윤활관절입니다. 관절 주머니가 있고 안에 물로 채워져 있는 거. 자 그리고 윤활관절을 보니까 대부분의 관절이 윤활관절인데 그 모양에 따라서 몇 가지 또 형태로 나눠집니다. 평면 관절, 플레인 조인트 그러면 서로 맞닿는 부분이 평평한 거로 우리는 평면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맞닿고 있는 부분이 평평한 거예요. 평평한 거. 납작하거나 평평한 겁니다. 약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거나 이렇게 푹 들어간 거 아니라 어느 정도 평평하게 약간의 굴곡은 있을 수 있는데 예, 심한 굴곡이 아니라 비교적 평평하다. 평면 관절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손목 여기 요 부분에 8개의 뼈들이 있습니다. 손목뼈가 8개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요만한 뼈들이 8개가 오밀조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손목뼈들 사이는 약간은 평평하게 서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면 관절, 운동성이 아주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경첩 관절, 이거 힌지 조인트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펴보세요.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자, 손가락은 구부리고 피는 것밖에 안 되죠. 또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도 펴고 구부리는 거 외에는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지요. 이거를 경첩이라고 합니다. 경첩.
우리가 문을 여닫이 문을 열 때 열고 닫고 해서 딱 한 방향으로밖에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첩 관절, 힌지 조인트, 특별하게 팔꿈치, 팔굽 관절, 그러니까 팔굽 관절을 정식 용어로 위팔, 그리고 좌뼈, 위팔뼈와 좌뼈가 이루는 관절, 뭐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손가락 관절들 전부 다 경첩 형태의 관절입니다. 자, 그리고 중세 관절은 지금 손을 이렇게 돌리고 엎고 다시 뒤집고 하는 거. 여기 손바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손바닥이 쫙.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중세 관절. 요 부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팽 도는 거잖아요. 팽.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자리에서 팽 도는 거. 요런 식의 형태를 중세 관절. 피봇 그러면 축이야, 축.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핑 도는 관절. 이거를 축관절, 그 중세 관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몸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할 때. 아니 머리를 이렇게 돌릴 수 있죠. 그것도 1번과 2번 목표 중에서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 사이에서 이렇게 축관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뭐 아까 경첩관절이든 축관절이든 그 형태, 그리고 어디 부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대략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융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그란 관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전부 다 우리는 융기, 콘딜로이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두툼하게 동그란 거. 대표적으로 이제 무릎뼈가 있는데 무릎뼈를 보면 여기가 둥그랗게 푹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을 이루기 위해서 푹 튀어나와 있는 부분. 한쪽이 튀어나오면 반대쪽 관절은 푹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콘딜로이드 조인트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우리 안장 모양, 말안장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말안장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 등 위에다 딱 놓고 사람이 이렇게 다리 내고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런 식의 모양을 우리는 안장관절이라고 합니다. 안장관절은 모양이 독특해서 요 면에서의 움직임도 가능하고요. 요렇게 움직임도 가능하고 요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죠. 요렇게 움직이는 거. 두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지손가락 요 부분이 안장관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복장뼈랑 쇄골, 복장뼈가 요렇게 있고 빗장뼈가 요렇게 붙거든요.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습니다. 붙는 요 관절의 모양이 안장관절, 안장 모양이다 해서 이거를 영어로 새들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또는 복장, 빗장 관절이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장관절의 형태 그리고 움직임 특성에 대한 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절구관절은 하나가 동그랗고 하나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관절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어깨, 우리 고관절, 엉덩관절 마치 뼈 하나가 조이스틱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에 들어맞게 이렇게 약간 깊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관절 이거를 볼, 동그란 거 볼, 그리고 소켓, 들어간 거 소켓, 볼앤 소켓, 조인트, 절구 관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어깨 관절과 엉덩 관절. 자, 절구 관절의 특징은 운동성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 경첩 관절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안장 관절 같은 경우는 축이 두 방향이 움직임 가능하지만 절구 관절은 세 방향 3D로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절구 공이 관절이다. 그래서 어깨를 돌리는 것부터 해서 사방으로 어깨를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관절 형태를 요렇게 간단하게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근육. 우리가 또 특별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근육입니다, 근육. 근육은 힘을 주고 수축하고 힘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근육이 수축해서 힘이 발생이 되면 팔다리 뼈대 쪽 부위가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특별하게 근육은 뼈대 근육, 내장 근육, 심장 근육. 뼈대 근육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군 볼륜타리 머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내장 근육은 우리가 심장도 자기가 알아서 뛰고 있잖아요. 또는 밥을 먹게 되면 꿀렁꿀렁해서 밥이 소화기관 쪽으로 자꾸 진행이 되면서 넘어가지요. 자, 내장은 전체적으로 동그란 관처럼 생긴 커다란 근육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장이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꿀렁꿀렁하면서 안에 음식물을 뒤로 소화시키면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볼륜타리 i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됩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대로군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알아서 움직여 주는 거. 뼈대근은 가로 무늬가 있다라고 아까 얼추 얘기를 했고요. 내장 근육은 가로 무늬가 없기 때문에 밑무늬 근육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지요. 어느 정도 골격근의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장 근육의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제 심장 근육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근육. 여러분들이 근육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육 뼈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근육의 이름도 많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 몸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큰 근육들이 있지요. 작은 근육들까지 공부하기는 너무 어렵고 굵직굵직하게 큰 근육들을 보게 되면 가슴 쪽에 있는 거 남자들이 로망 가빠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를 큰 가슴근이라고 합니다. 큰이란 말이 붙었어요. 크기 때문에 큰이 아니라 작은 가슴근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큰 가슴근, 작은 가슴근을 붙인 겁니다. 작은 가슴근은 그냥 겉으로 안 보이고요. 큰 가슴근을 떼어내면 그 안쪽에서 가슴 쪽에서 근육이 하나 더 있거든요. 어쨌든 큰 가슴근, 팩토라리스 메이저. 자, 영어로도 같이 알길 바랍니다. 영어로 알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흉쇄요돌근에서 목비근, 목에서 비스듬히 머리를 움직여주는 근육 해서 이거는 좀 이름이 길어요. 스터너, 클라이더, 마스토이드, 이걸 약자로 S, C, M으로 얘기합니다. 스터너는 복장뼈를 얘기하는 거고요. 클라이더는 빗장뼈를 얘기하는 거고, 마스토이드는 두개골, 그 위쪽에서 젖꼭지 모양으로 볼로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장뼈와 빗장뼈 그리고 젖꼭지 돌기에 같이 붙어 있는 근육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자리를 갖다 딱 붙여놓고 이름을 쓰고 있고요. SCM으로 약자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깨 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세모난 근육이 있어요. 어깨 쪽 이거를 어깨 세모근 델토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델토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서 보니까 마른 목골 모양으로 이렇게 쫙 생겨 있는 근육이 있고 반을 딱 자르고 나니까 반반씩 세모난 모양으로 잘라지겠죠. 이거를 등 쪽에 있는 세모근에서 등세모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세모근. 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거는 이제 한자어고 이두 머리가 두 개, 박은 위팔을 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팔 두갈래근. 자, 팔꿈치 딱 구부리면 알통이 이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알통이. 그 알통 근육. 우리가 알통 근육. 이두박근 이거를 위팔
두 갈래 근,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를 위팔, 세 갈래 근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보니까 허연색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이거는 그냥 막이에요. 막. 막을 허옇게 그려 놓은 거고요. 양쪽 막 위쪽으로 해서 요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가는 근육. 양쪽으로 겨드랑이 가는 근육. 왜 이제 수영한 사람들 보면 팔 옆에 이게 날개 같은 게 보이잖아요. 날개처럼 보이는 근육입니다. 등 쪽에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넓은 등근, 라티시무스 도시머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앞에서 볼 때 이게 볼록볼록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 복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초콜릿 복근은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배고등근인데 복근 그러면 상식적으로 압시다. 복근은 네 겹이에요. 네 겹. 여러분 혹시 삼겹살 먹는 거 좋아하죠? 삼겹살. 삼겹살은 돼지 복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고등근이 있고 배 바깥 빗근이 있습니다. 바깥이란 말이 있으면 바깥쪽에 아니라 안 빗근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대 역할하는 근육 그런 것들이 네 겹으로 안쪽 바깥쪽에서 네 겹으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니까 우리 엉덩이 볼록 튀어나온 근육, 요 근육 큰 볼기근이라고 있지요. 큰 볼기근. 왜 큰? 중간치와 작은 볼기근이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엉덩이 볼록 튀어나온 거 이거는 큰 볼기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근육 햄스트링 들어봤죠?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여기.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을 우리는 햄스트링이고 정식 명칭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근육이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의 근육이 그냥 한 개로 불러서 햄스트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허벅지 뒤쪽은 햄스트링, 그리고 허벅지 앞쪽은 넙다리 네 갈래근 쿼드리셉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쿼드리가 4란 뜻이고요. 셉은 머리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개의 근육이 하나로 합쳐 부르는 거를 우리는 쿼드리셉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앞정강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뒤를 보니까 장단지근 이렇게 써 있죠. 장단지근은 게스트로 여기 C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게스트로네미우스 이거는 약자로 GCM으로 많이 씁니다. 약자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게 겉으로 보는 큰 굵직굵직한 근육들에 대한 것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신경계는 감각, 운동, 정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 주는데 중추신경계와 센트럴 러브 시스템 CNS 그리고 말초신경계 PNS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들신경, 들어오는 신경, 날신경은 나가는 신경입니다. 중추신경계가 이렇게 뇌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뇌랑 척수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신경들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가 어떻게 움직여라 해서 다 근육으로 명령을 수행을 해주죠. 이거는 중간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날신경에 해당되는 거고요. 굳이 날신경 그러면 운동신경을 얘기를 합니다. 또는 통증이 아픈 거를 막 느껴서 이게 뇌로 올라가서 뇌에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들신경, 그냥 감각신경에 대한 거를 얘기합니다. 들신경, 날신경 그러면 중추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신경인지 나가는 신경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들신경은 아퍼런트, 나가는 신경은 에퍼런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는데 중추신경은 무조건 뇌 그리고 척수가 되는 거고요. 말초신경은 뇌랑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신경 가지들을 죄다 말초신경 요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뇌에서부터 나오는 신경 12쌍, 뇌신경이 있고요. 12쌍이고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척수신경 31쌍입니다. 자, 뇌신경이 12쌍, 척수신경이 31쌍이란 거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각, 수용기에서 자극이 발생하면 이게 위로 쭉 올려서 뇌에서 느끼게 되는 거고요. 뇌에서 어떻게 움직여라 해서 이거를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해 주면 몸이 움직여 주는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자율신경계, 우리 몸에 있는 내부 장기들, 내장기관 또는 심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뇌가 다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심장 혈관계 기능은 순환입니다. 순환. 심장이랑 혈관. 그래서 순환. 순환 그러면 영어로 circ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그냥 circulation 그러면 혈액 순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산소를 받아서 각 조직으로 혈관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 각 조직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심장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고요. 조직으로 에너지를 보내주고 영양물질을 딱 보내준 다음에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노폐물에 대한 것 또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서 호흡으로 배출이 됩니다. 심장 혈관계 이것들은 호흡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심장은 각 몸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하나의 에너지 중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에서부터 나온 혈관을 동맥이라고 그러고 해부학에서 전통적으로 동맥 아테리, 동맥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동맥은. 그리고 정맥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정맥 그러면 각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 사이에 미세한 혈관들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심장으로부터 동맥이 나와서 정맥이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동맥과 정맥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일단은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바로 받기 때문에 혈관벽이 비교적 두텁습니다. 정맥보다는 조금 더 두텁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리 쪽에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 같은 경우는 혈액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역류하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혈관에 이렇게 판막들이 있습니다. 혈액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역류하지 않고 뒤로 이렇게 딱 그 밸브처럼 막히게 되는 판막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맥에는 판막이 없지만 정맥에는 판막이 있더라. 오랫동안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혈액이 아래쪽으로 멈춰 있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맥류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정맥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맥류라고 하는데 비교적 동맥들은 몸의 깊은 부위에 들어가 있고요. 정맥은 상대적으로 표층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있으면 혈관이 툭툭 튀어나와 보이는 거지요.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동맥에는 판막이 없다.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림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림프는 전통적으로 흰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흰색으로. 해부학에서 흰색 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혈관처럼 온몸을 순환하고 흐릅니다만 자, 림프의 역할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액이 안에서 이렇게 흘러다니겠죠. 자, 여기 끝이 아니라 요 혈액의 성분이 혈관 밖으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혈관벽을 들락날락 합니다. 나갈 때는 잘 나가는데 들어갈 때 못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나갔다가 들어갔다를 다 하면 괜찮은데 나갈 때는 자유롭게 나갔지만 다시 들어오려다 보니까 입자가 탁탁 걸리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자가 좀 큰 비교적 큰 고형 물질들은 그냥 혈관 밖에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머무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막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압력 변화가 생기면서 이 안쪽에 있는 수분들이 자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요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관에서 처리가 안 된 찌꺼기가 혈관 밖에 머무르게 되면 몸은 붓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찌꺼기들을 혈관벽으로 다시 못 들어가는 거를 림프가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수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혈관벽으로부터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특정 물질들은 좀 입자가 상대적으로 좀 큰 물질들은 나가긴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 세포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줘서 그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림프계라고 합니다. 림프절 같은 경우는 목 쪽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겨드랑이 쪽에 많이 있고 점처럼 생기고 점처럼 생기고 림프관 요게 림프절입니다. 여기 배꼽 아래쪽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유방암 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 수술하게 되면 요런 데가 절제가 되기 때문에 다리가 엄청 붓거나 유방암은 겨드랑이 쪽을 많이 절제하기 때문에 팔이 엄청 붓거나 이런 식으로 붓는 증상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찌꺼기들 다 모아서 정맥으로 해서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호흡기계, 심장과 호흡 기능은 똑같이 갑니다. 허파는 항상 같은 계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능적인 건 완전히 차이 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협력적으로 많이 작동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요 항상 호흡 기능, 허파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반대로 허파 기능이 약하면 심장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파로부터 산소를 딱 받아다가 그거를 혈액에 녹여서 각 조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게 보내는 거지요. 또 반대로 각 조직으로부터 나온 이산화탄소를 딱 받아다가 허파를 통해서 밖으로 내는 것이요. 자, 그래서 호흡기계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서로 교환해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고 산소는 안으로 들이고 이렇게 해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계 쪽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순환기계, 심장혈관계 그리고 호흡기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꼭 알길 바랍니다. 호흡을 통해서 허파과리는 맨 끄트머리, 호흡기계 맨 끄트머리 이렇게 꽈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서 산소, 뭐 CO2, 이산화탄소 교환하면 괜찮은데 꽈리처럼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요 표면, 가스가 교환되는 표면이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이 허파 꽈리처럼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꽈리처럼 저 꽈리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같이 교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콧구멍으로 산소가 들어가면 인두, 후두가 있고 쭉 해서 기도 기관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폐가 양쪽으로 딱 붙어 있는 것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막 갈라지고 나눠지고 합니다. 나중에 그 심장호흡기계 쪽 물리치료에 대한 거 할 때는 심장 기능, 해부학적인 구조와 기능, 호흡기계 쪽 구조와 기능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왼쪽, 오른쪽 폐와 왼쪽 폐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 왼쪽에 있습니다. 90% 이상은 왼쪽에 있고 나머지 10%는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다라고 치고 허파가 이제 두 개인데 심장 위치 때문에 왼쪽에 있는 허파가 오른쪽보다 조금 작아요. 이게 허파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덩어리 나눠지는데, 자, 여기 왼쪽에 있는 허파는 이렇게 두 덩어리입니다. 두 덩어리. 어쨌든 간에 사이즈가 왼쪽 허파가 좀 작다. 왜?
앞쪽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있을 만한 공간을 내줘야 되겠서 이제 '왼쪽 허파가 좀 작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 숨이 쭉 들어오게 되면 여기 기관,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내려가서 갈라지는 것들을 기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허파가 있겠죠. 기관을 보게 되면 요렇게 뭔가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 문양이 있어요. 이거는 연골입니다. 연골입니다. 연골. 공기는 입자가 없고 형태가 없죠. 그래서 공기가 잘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길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요렇게 말 밝은 모양으로 연골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돼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